제가 최후의 결투 그냥 안 찍으려다가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라스트 듀얼 그런 이제 영화를 찍어가지고 그 이동진도 얘기하고 조승연도 탐구 생활에서 얘기하고 막 갑자기 흥미가 뻗쳐가지고 저도 겸사겸사 최후의 결투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데 결투라는 게 하나의 사회적이고 기호적인 것 이제 그런 거다 해서 이제 비단 문해학 이게 문학의 소재일 뿐만 아니라 역사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로트만인데요. 러시아의 이제 학자인데요. 기호학자이고 뭐 인문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등등등 그런데요. 그 로트만의 연구를 이제 이렇게 쭉 보면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러시아에도 이제 만연했던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결투가 옛 봉건 러시아가 근대화되면서 이식된 현상이라는 점은 예카테리나 2세를 비롯하여 18세기 여러 지식인에 의해서 지적되고 심지어 비판된 것이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풍습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젊은 것들 심지어 늙은 것들까지도 이제 이러고 있다 이런 거죠. 약간 비판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이게 결투라는 거를 뿌시킨 때도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도 이거를 이제 그 부정적인 걸로 하면서도 사실은 많이 행해졌고 일종의 이제 권리 왜냐하면 결투는 그 라스트 듀엘에서도 보이지만은 귀족 밑에 기사 해서 최소한 이 밑에 천민 평민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선망 같은 게 이제 계속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결투를 하는데 그 결투가 단순히 싸움, 몸싸움, 칼싸움, 총싸움 나중에 이제 총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맷 데이먼이랑 그 남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같이 창인가요? 칼인가요?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총 갖고도 하는데 칼싸움, 총싸움이 되지 않으려면은 이게 그리하여 상해치사 그러니까는 살인이 되지 않으려면은 명확한 규칙과 절차, 즉 리투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투에 이제 의식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둘이만 싸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누가 이렇게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투 입회인 증인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그러니까 사람 다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대비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의사도 이제 항상 갑니다. 그래서 그 악령에서 스타브로긴이 결투하러 오면서 의사를 안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가노프가 뭐예요? 또 분기탱천하는 게 저거는 죽거나 아니면 자기는 아예 안 다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네. 이 시건방진 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투 당사자, 결투 입회인, 의사 이렇게 이제 결투를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19세기에 결투가 러시아에서 행해진 걸 보면은 별로 잔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해보면 다 사람 사는 얘기인데 한번 결투를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잘 되지 예쁘게 끝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단 시작하면은 인간이 인형이나 로봇이 된다라는 걸 이제 다들 알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 않고 하더라도 이제 심발리치스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했다, 이 정도는 노력했다, 요렇게. 그래서 그 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 20, 30보 정도의 간격. 그러니까 쏜다고 해서 아주 막 치명적인 뭐가 발생하는 그런 거리는 아니게끔 이제 이렇게 하고요. 19세기 초에 322건의 결투가 행해졌는데, 물론 이건 이제 신고된 거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몰래 하고 죽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기록엔 안 나왔을 거고 322건의 결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망은 겨우 15건 정도였다고 한다. 근데 이건 이제 통계의 농간일 수도 있는 거지. 그 15건 중에 하나가 이제 나면 지금 저희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는 게 만약에 내가 되면 그게 되게 절대적이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밖에 안 됐다. 그 다음에 이 결투는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고 하고는 별개로 형사상의 범죄였다고 합니다. 이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벌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 주로 싸우는 애들이 총을 다루는 애들이니까 대부분 다 장교, 무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보통 카프카스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너 좀 내려와서 썩고 와. 약간 이런 거죠. 대신에 이제 거기서 좀 썩고 오면 승진이 빨리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뭐 한 건 아니었다. 이미 19세기로 오면은. 그래서 대충 이제 세 가지로 로트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서 제가 요약을 한 게 첫째,
결투는 이제 바깥에서 들어온 거니까 이건 이제 기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연극성을 이제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극성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낭만성하고 이제 같이 뒤섞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출발은 명예인데. 내 드러그 치사에 속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 아내를 네가 이렇게 했어? 혹은 뭐, 난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무고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사실 보면은 이제 이 19세기 러시아 결투라는 거는 권태와 유희의 산물, 더 좀 잔인하게 말하자면 쓸데없는 건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잉여적인 거라는 거가 이제 강조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하고 다 연결된 건데, 이 결투라는 거는 이걸 이제 문학이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 이제 결투 혹은 결투의 패러디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한 양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소설 속에서, 이제 저는 전공이 그러니까는요, 소설 속에서, 문학 속에서 살펴보면은 결투의 문학적 원형을 이제 당연히 이제 낭만주의 문학에서 찾는데, 뿌시킨하고 레르몬토프를 제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양반들이 소설 혹은 이제 그 푸시킨 같은 예브게니 오네기는 소설은 아니지만 운문 소설에 결투가 나와요. 그래서 인물들이 이제 결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푸시킨하고 레르몬토프 시대에 이미 결투는 한 번 패러디예요. 왜냐면 이게 중세기 아니잖아요. 중세가 지금 지났고, 그때 이제 통용되는 문화 코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새롭게 이렇게 해석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패러디였다라는 거고요. 이 뿌시킨의 작품은 저는 그 소설 그 일발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결투를 되게 희화화합니다, 뿌시킨이. 근데 재밌는 거는 본인이 결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르몬토프도 우리 시대의 영웅에 삽입되어 있는 공장영의 메리에서 그루시니츠키하고 빼초린이 둘이 결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루시니츠키가 죽어요. 근데 여기서도 재밌는 거는 작가 레르몬토프 자신도 그 소설에 묘사된 것처럼 결투를 해가지고 친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마르티노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르티노프에 의해서 죽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뿌시킨은 희극 버전이고요. 이 레르몬토프의 결투는 비극 버전이에요. 그리고 그 레르몬토프 소설에서는 결투 설정 자체가 굉장히 그 아까 로트만이 얘기한 거하고는 다르게 안전한 장소, 그러니까 평지 같은 거겠죠. 걸음도 이렇게 좀 많이 띄우는 게 아니라 절벽에 서요. 그래서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약간 총알이 빗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틀비틀하면 뒤로 떨어져서 총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져서 죽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 그게 레르몬토프의 인생에서도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투가 이렇게 이제 러시아 문학에서 하나의 그 코드로 자리 잡았다, 낭만주의기에. 근데 체홉이 1891년에 이 거의 세기말입니다. 갑자기 결투라는 제목의 이제 소설을 쓰게 되는데요. 이게 체홉 소설 중에서는 가장 문학적인 소설이다. 이때 문학적이라는 의미는 문학적으로 가장 잘 썼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기존에 형성된 각종 문학적 코드가 제일 많이 들어간 작품이다. 얼루전이라는 표현 쓰거든요. 압류. 근데 이건 압류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보이는 그런 완전 그냥 드러난 기존에 만들어진 그런 결투와 관련된 코드를 내가 한번 그냥 작정하고 한번 이렇게 깨부셔 보겠다, 내 식으로 한번 요리해 보겠다라는 거가 이제 노골적으로 작품에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라옙스키가 이제 주인공인데요. 라옙스키를 세기말의 빼초린이라고 제가 부제를 붙여놨는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는데, 이 캐릭터가 이제 전형적인 그 잉여인간, 19세기 후반, 세기 말에 이제 잉여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8세의 금발 청년,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소설 속에서 느껴지는 것도 라옙스키가 젊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별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28세면은 그 요즘의 나이 감각으로 치면은 한 30, 한 100살 되는 나이거든요. 이미 30대 중후반, 결혼도 하고 애도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혹은 들어가네 마네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유부녀를 페테르부르크에서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인문학자인데요. 근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딱히 다른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제주다라는 유부녀를 말하자면 유혹해서 둘이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카프카스로 이제 도망을 친 거죠. 본질적으로는 남편한테서 도망치는 거지만은 자기들 자신에게는 우리 지식인의 삶의 공허로부터 도망친다, 이렇게 끊임없는 자기 기만, 이게 이제 이 소설의 또 키워드이기도 한데, 끊임없는 자기 기만을 이제 하면서 도망쳤죠. 그리고 우리는 카프카스로 가서 자연과 합일, 그리고 노동, 이런 거를 이제 실현해보자 했는데, 포도 농사도 짓고 옥수수 농사도 짓고 와인도 만들고 막 이래보자 했는데, 문제는 와보니까 너무 덥고 너무 따분하고,
도시의 폭염과 권태와 황량함, 그 다음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정갈하고 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농산일을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저 푸른 들판에 보기는 좋지. 근데 막상 이제 밭을 갈아보면 온갖 꾸물꾸물 거리는 징그러운 이제 벌레들과 막 굼벵이와 지렁이와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곤충들 뭐 이런 것들 묻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산과 황무지. 그래서 현실을 접해 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카프카스는 이제 우리가 이게 아니다. 이런 거지. 그렇게 해서 2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서로 다 신물이 난 거예요. 카프카스에 가서 이러이러한 걸 하자 했는데 그것도 신물, 그러니까 카프카스도 신물. 그 다음에 이제 둘이 같이 새로운 사랑을 읽어보자 해서 나제주하고 라이프스키가 일로 왔잖아요. 왔는데 둘 다 이제 지금 질린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나제주다의 남편이 죽습니다. 그러면 나제주다 이제 자유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폰코렌 아니 라이프스키는 나제주한테 청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게 맞는데, 남편이 없어서 그녀가 자유의 몸이 되니까는 더 청혼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라이프스키는 계속 자기를 이제 그 세기말의 빼초린으로 모델링을 하고 심지어 러시아산 햄릿으로 모델링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낭만적으로 계속 정당화하고, 일은 하지 않고 밤에는 카드를 하러 가고 낮에는 해수욕장을 하고, 이런 식의 지금 인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라옙스키하고 이제 대립을 이루는 인물이 누구냐면 폰코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폰코렌하고 결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당연히 남녀 문제가 개입되는데 폰코렌이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을 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이 폰코렌은 동물학자라고 나오는데 폰코렌은 처음부터 얘를 되게 싫어요. 저건 정말 인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선은 여기 카프카스에 와서 카드를 퍼뜨렸고, 그 다음은 보드카를 퍼뜨렸고, 그 다음에는 유부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쳐. 그냥 저거는 사생활일 뿐인데 마치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무슨 어마어마한 문학적인 그런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낭만적인 모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 오네긴이네, 빼초린이네, 뭐 바자로프네, 어쩌네 저쩌네. 그게 이제 이 폰코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꼴불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폰코렌은 라옙스키가 물에 빠진다면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쑤셔 오히려 더 빠지라고 막대기로 집어넣겠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폰코렌이 이제 그 주장하는 일종의 이제 사상이라는 거는 요게 이제 재밌는 거인데요. 요게 재밌다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논문 쓸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하죠. 찰스 다윈의 그 종의 기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는 찰스 다윈보다는 다윈의 사상을 자기식으로 설파한 스펜서주의, 스펜서란 사람이 있었나봐요. 스펜서란 사람이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체홉이 많이 읽었나봐요. 그래서 그 사상을 이 폰코렌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이제 그 생존 투쟁과 적자 생존 이죠. 그래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이제 개체가 살아남는다라는 건데, 그 자연과학의 이론을 라옙스키한테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인간사회에 적용시켜보면 라옙스키는 도태하는 인간 유형이고요. 도태돼야 이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햄릿이고 뭐 잉여인간이고 그래서 문학사를 지금 믿고 있는 이런 인물인데, 당장에 보니까 빚도 최소한 700루블이나 되고 사람한테 하나도 이제 좋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폰코렌 비판하지만 폰코렌도 웃기고요. 라옙스키도 되게 웃기고,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매력적이고 이렇게 되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그 19세기 초반에 잉여인간들 결투했던 사람들, 뭐 오네긴도 그렇고 빼쪽도 그렇고 다 돈이 있거든요. 돈 걱정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기 라옙스키는 일단 돈 걱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코미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또 코미디는 뭐냐면, 라옙스키가 지금 되게 이렇게 매력적인 젊은 청년으로서 매력적인 유부녀를 꿰가지고 여기로 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제주다도 얘가 실증이 났어요. 그래서 나제주다도 지금 다른 사람하고 연애 중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자면 불륜의 그런 주체였는데 이제는 본인이 이른바 오쟁이진 남편이 된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라옙스키에 대한 가장 큰 희화, 패러디일 수 있다는 겁니다.